성격이 개떡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그 숙종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 남종욱 교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둘이서 책을 썼어요. 예. 네. 자, 조선 민국 600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쓰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거는 그 대한민국 교과서, 물론 공무원 시험 교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은 성리학이다.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사회 발전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했는데, 그게 깨진 거가 1961년도 박정희 쿠데타부터 노태우의 북방 정책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이제 무인 정권이 30년간 등장을 해서 잠시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가다가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야심차게 문민정부를 선언함으로써 다시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돌아갔다. 산업공상 신분질서와 사대주의의 뿌리박은 그렇습니다. 정신승리의 나라로 다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첫 번째는 이제 정신승리는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산업공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인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 편달 아래서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상업하고 공업하는 놈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돌이 장사꾼이라고 폄하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갑자기 무슨 박정희 시대에는 막 훈장을 받지를 않나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사회가 흔들려서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습을 갖다 한 것이 1999년이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직도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청문회 하게 되면은 재벌 총수를 부르는 게 거의 취미생활처럼 됐어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산업 여군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문가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 바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대충 그 회의나 좀 하고 이렇게 말로 다 하는 거지, 거긴 가가지고 물건 만들고 팔고 혁신하고 막 뼈 같은 데 부서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앉혀놨다가 한두 마디 물어보고 보내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 이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는 거,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이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86이 이제 이를테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30년 동안 이제 386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386들의 가장 특기가 다시 성리학적 질서를 세우면서 그 상공업에 대해서 뻑한 무슨 재벌을 해체하는 둥, 그 다음에 김상조 씨가 어디 회의 같은 거 할 때 좀 늦게 와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 자기는 재벌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런 의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교수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지방은 특히 그래도 심하다고 그래요.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 이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그 사법 쪽에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괜찮은 기업하는 하는 사람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뜯어먹는 게 취미고. 그러니까 기업인이 무슨 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공업자들이 무슨 봉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사무라이 사자 산업공상이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대한민국 문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을 결국 망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둘이서 썼게 됐고, 키워드를 1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은 저는 현대사는 몇 권 쓴 게 있어가지고 저는 조선을 썼고, 대한민국은 이제 장원재 박사가 쓰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책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로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에 근거해서 도발을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가령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일 정책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시도했던 정부가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라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협상하자 해가지고 그때 8개 조항인가를 걸었는데 그 조항을 일본에서 뭐라는 거야 영감탱이가 하고 하나도 안 받아주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새 전문 용어로 빡이 쳐가지고 반일 정책을 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61년대 박정희가 결국 타결을 시켰다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동해에다가 국제법과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선을 쭉 그어놓고 이거 우리 영해 그리고 평화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인데 1950년대를 치게 되면 이를테면 젤렌스키 같은 인물인 거예요. 네. 대형 사고를 많이 쳤죠. 그렇죠. 초대형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만 총통 바뀐 사람 누군지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 전 세계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50년대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몰라. 그러나 이승만은 알아. 대형 사고를 치니까. 예를 들면 반공포로 석방. 그 이제 그거는 대형 사고 중에 초대형 사고고. 네. 원래 그 유엔군이 투입될 때는 침략자들을 38선 밖으로 다시 밀어낸다가 컨셉이었는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고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넘어.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상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군이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 국군의 네, 날이 생겼습니다.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유엔은 다 필요 없니까 그냥 국제법 공부하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국제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지. 이게 좀 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의 입장은 원상 회복 38선까지만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톱이다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 아니 전쟁 일으킨 놈한테 징치도 안 하고 이걸 원상에 회복하느라고 이렇게 수많은 인명을 바치고 돈을 써 이건 말이 안 돼. 이참에 북진통일하자. 근데 이제 국제법을 대놓고 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동해안 쪽에 그렇죠. 뭐 양양 이쪽에 보면은 38선 북쪽에 이제 고지가 하나 있는데 저기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38선 이남이 그냥 다 적의 포화에 노출되는 것과 상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38선 이북이긴 하지만은 저 북쪽 고지만 하나 좀 어떻게 전술 전략적으로 점령하는 걸로 허락을 해달라. 예. 그래서 밀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김에 자, 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한번 시작한 일은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요거를 지금 4개나 5개 정도로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책을 참 많이 읽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래서 더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그러면 자꾸 와가지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책이 안 나옵니다. 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연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이 어느 정도 판매가 돼줘야지 다음 책을 또 쓰고 그동안에 그렇죠. 또 누적된 학습된 결과들이 거기 네. 투입이 돼가지고 나갈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소설한 책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책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조선을 썼지만은 저는 조선에서 챕터 중에 하나를 송시열로 잡았거든요. 송시열 그가 곧 조선이다. 그가 조선인 거예요, 송시열.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군주 이름 외워가면서 뭐 태정세세 문단세 하는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이 안 중요한 걸 갖다 공부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거는 성리학이 시작부터 마지막 건 고종 때까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래도 퇴계하고 율곡이 나름대로 있을 때는 성리학에 대해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딱 17세기인가 이 송시열이 딱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산림의 거두, 사림이 아니라 산림,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이게 거두가 되면서부터 그때는 다른 이론을 제기하면 무조건 사문난정. 사문난족이라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겁니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성리학적인 철학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예. 이른바 문체만 조금 좀 발랄해도 그냥 그렇죠. 갖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심각한데, 이를테면은 정조가 그때 그 문체해가지고 이제 또 했었잖아요. 네. 그 아주 황당한 조항도 하나 있는데, 책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책이 너무 작으면은 누워서 보는 수가 있으니까 책 작게 만든 것도 안 된다고. 책을 신성시한 거죠. 그렇잖아요. 책을 딱 이렇게 하고 책을 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 보고 막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고 심지어는 네. 책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거의 근본주의 가까운 건데 이슬람에서 가령 쿠란을 갖다가 놓고 있다가 쿠란에 이렇게 베입고 잠을 자다가 침을 흘린다. 이게 사형입니다. 신성모독이니까요. 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저 아랍어로 쓰지는 않고 각 나라별로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 된 쿠란도 있을 텐데 그 쿠란을 베고 침을 흘리게 되면 무기징역 뭐 이 정도 좀 깎아잖아요. 이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주의. 그렇죠. 근본주의. 예, 근본주의 이런 얘기를 갖다 주로 했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문제는 네. 자기만 옳다. 이 방식 이외에는 뭐든지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할 놈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에 관해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한 것은 한쪽에서는 이제 송자, 뭐 송자. 공자, 맹자처럼 송자라고 예. 추앙을 했었고 한쪽에서는 뭐 천하의 역적이다라고 이제 깎아내렸고 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83세. 한쪽에서는 깎아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마치 양쪽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 그렇죠. 네. 압도적인 헤비급과 네. 벤턴급이나 플라이급에서도 저 아래급에 밖에 왜냐면 서인이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헤비급 세계 챔피언과 플라이급 뭐 아마추어 선수 간의 대결 그런 정도 정도지.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이게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에 관한 일을 갖다가 딱 한 가지만 하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송시열도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종구품인가 정구품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지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영화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당연히 취향은 척사파 오랑캐를 무찌르자. 그래서 북벌을 갖다가 준비하는 효종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데 효종은 정말로 북벌을 하고 싶어 했고 그렇죠. 이완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예. 활 쏘는 방식 이런 것도 그 기마 부대의 그렇죠. 말 타는 방식을 청나라 방식으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력을 높이는데 그렇죠.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포인트는 기병을 육성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기병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넓은 평야가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그 군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기병을 양성했다는 얘기는 만주 쪽으로 올라가겠다. 벌판에서 싸우겠다. 예, 작전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송시열은 그게 아니고 명나라가 그런 식으로 청나라한테 그 이 오로지 무식한 오랑캐 이 만주족들한테 주어 터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는 거지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명나라고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 북벌을 말한 거고 효종은 진심으로 북벌을 말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북벌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요. 송시열이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책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 성리학의 이와 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는 하늘에 뛰어나고 탁월하고 고상한 것을 뜻하고 리는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기는. 네. 리는 고상한 것, 네. 기는 뭐 현실 운영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형과 이상은 전부 다 리에 해당하는 거고 땅의 기를 갖다 억누르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수양을 해가지고 땅의 그 나쁜 기를 누르고 그리고 하늘의 이 숭엄하고 진실한 그 모습을 가진 리를 숭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종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을 닦으시옵소서. 이게 그 황당하게 그냥 뜬금없는 던지는 멘트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게 철학적 기반이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효종과 딱 부딪혔는데 이제 송시열도 좀 걱정이 되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또 대단한 그 정쟁을 무릅쓰고라도 자기를 내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하니까 갑자기 효종이 또 급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송시열에 관한 얘기는 한 챕터를 다 다뤘는데 고종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병자년의 그 치욕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구한말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병조에 해당하는 무관이 하는 얘기가 덕을 닦으시옵소서. 이 말도 이 인간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성리학자 들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낮은 땅의 기를 누르고 위에 리를 제대로 살리자.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그 리와 기가 사람에게 미리부터 다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 때와 똑같은 건데 리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양반 중에서도
그 아주 사대부 그리고 서울 말고 적통만 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상은 아예 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기운이 워낙 탁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리를 가지고 있으나 적통들은 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리고 서울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리다. 그래서 얘는 과거를 못 보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상공도 못 이기고 상공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서울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18세기 들어와서 그 중소 그 상공업자들하고 상인들이 크고 그다음에 서울들이 이제 북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양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도로 가야 되냐면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코스인데 택도 없는 거죠. 조선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그랬나요? 효종이 그랬나요? 신하들을 앞에 놓고 아니 군비 증강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도저도 아무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벌이고 저런 일을 갚아서 네. 저런 일을 하게 되니까 로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 팔 하나밖에 없는 경제학자는 없냐고. 항상 네. 두 가지 말을 하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항상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압도적인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율곡이나 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데 송시열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이 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주자, 즉 성리학에 맞으면은 맞는 것이고 여기와 어긋나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조선 천지에서 유일하게 송시열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런 말을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 바로 사문난적.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뭐 이론을 제시했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뭐 벼슬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 양반이 관직에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고 대체로 이제 왕하고 이제 아주 그 왕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몇 번 안 되는데 계속 그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독대. 네, 내 급수는 신하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내 급수에 안 맞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왕과 나, 임금과 나 두세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숙종한테 골로 가게 되죠. 그렇죠. 숙종은 이 엄숙한 숙자를 쓴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시호 숙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엄숙하고 네. 한편으로는 무자비하고 네. 왕권 강화의 진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왕들이 보면은 이제 계속 그 뭐 혈통에 있어가지고 적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모든 관점에서 혈통이 다 좋고 그다음에 왕사자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격이 개떡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그 숙종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도다.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 신하들이 아니 임금도 넓게 보면 중국 황제의 신하인데 네. 너나 나나 똑같은 신하 처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먹으려고 들었고 서인 정권은 이른바 이 좀 과격한 용어가 될까요? 6.25 탈레반. 그렇죠. 이게 탈레반. 네. 안 과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이외의 모든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다 배제하고 철학적인 걸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탈레반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게 쳐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유교 IS. 네. 좀 더 극단주의자들, 네,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IS가 그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앤 시리아 이렇게 I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탈레반은 그래도 교화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걸로 송시열은 끝이 나지만은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동묘라는 것을 세우면서 송시열을 완벽하게 다시 복권시키면서 조선은 다시 성리학적 질서가 안고해지는 오히려 만동묘라는 거는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모신 사상 신종. 예. 충청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되게 가파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계단이 가파라 가지고 기어 올라가라는 뜻이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세우면서 송시열이 완전히 복권이 됐고, 그다음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름이 뭐 2,800번, 900번 나오는데 제가 숫자가 되게 약한 편이라서 아무튼 조선왕조실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송시열이. 이만큼 나오는 인물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이 그 활동할 당시에 이름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고종 때도 이름이 나와요. 네, 죽은 뒤에도. 그렇다는 게 놀랍다는 것이고. 그 만동묘라는 거는 결국은 조선에 뭐 법궁인 경복궁도 있고 이제 뭐 경운궁, 경희궁, 뭐 덕수궁은 그때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튼 5개의 궁궐이 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동묘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예. 이거를 강조한 거고 그 만동묘 관리를 하는 서인이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지배자라는 그렇죠.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대원군이 거기 한번 갔다가 만동묘 묘지기한테 구타를 당합니다. 등참봉 네. 구국.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설명 드렸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그리고 송시열의 나라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지금 서인 얘기를 갖다가 장원재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서인 얘기가 되게 재밌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